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 한 교과서 2 제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허생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 세 번째 부분을 배우게 될 텐데요.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니까 지금 허생이 남은 돈을 가지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빈민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그 박지원 작가 박지원의 어떤 실학 사상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어떤 실학 사상이 드러나냐면 이용후생 생활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그 실학의 대표 사상이죠. 또 구세재미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어떤 실학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제하고도 은이 10만 양이 남았다. 굉장히 큰 돈을 번 거죠.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씨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보지 않았소? 라고 말하면서 변씨는 허생의 겉모습을 보고 지금 성공 여부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씨는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겉모습이죠. 허생의 성공 여부를 짐작하고 있어요. 성공 여부를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이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라고 말하면서 이 허생원의 이 발언을 통해서 이 허생의 어떤 계급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허생의 계급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재물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허생은요 앞에서 이렇게 상업에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허생이 상업을 중시하고 있지만 산업공상에 따른 계급의식을 아직도 버리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 공적인 측면에서는 재물에 대해서는 허생이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민을 구제하고 이용후생을 위해서는 분명히 상업이 필요하다라는 긍정적 관점이 있지만 개인적이고 사적인 측면에서는 정신적 풍요에는 돈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허생은 양반 사대부 계층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산업공상에 따른 계급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허생의 한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0만 양을 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기억으로 묶어보시죠. 하루아침에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릴기를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선비의 우월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씨는 대경에서 일어나 절하고 사양하고 왜 절했냐면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밖에 놀아 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라고 말하면서 산업공상에 있어서 여전히 계급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허생의 계급의식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한계 2번이 되겠네요.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라고 말하면서 어떤 계급적인 우월의식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요? 허생원 대깁조.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가난한 형편에 글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냈지요.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그동안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허생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제 허생의 내력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튿날 변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돌려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이 돈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허생은 어떤 사적 재물 소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적인 재물 소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다라는 이게 1번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까요? 63페이지입니다. 자, 허생이 그 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양을 버리고 10만 양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나겠소. 당신은 죄송합니다. 당신은 가끔 나를 보고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혀주도록 하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니은으로 묶은 부분 허생의 어떤 안분지족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는 재물에 대한 허생의 관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 드러납니까? 안분지족, 안빈낙도, 가난한 가운데 도를 즐기며 살겠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재물 때문에 밑줄 쳐보세요. 정신을 괴롭힐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적인 재물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적 입장 2번이죠.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라고 말하면서 많이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입장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에 정의가 날로 두터워 갔다. 정의라는 것은 서로 사귀어서 친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쉬운 일이죠. 조선이란 나라는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레가 나라 안이 다니질 못해서 매주 치시고요.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서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이 부분 기억 니은으로 묶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결국 뭐냐면 조선 경제의 문제점입니다. 밑줄 친 것이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해외 무역을 할 수 없다. 해외 무역이 부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유통, 수레가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화가 제대로 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통 구조가 열악하다. 열악한 유통 구조. 세 번째, 온갖 문화가 제자리에서 나서 제자리에 사라진다는 말은 자급자족 경제 구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선 경제의 문제점이다라는 거죠. 무릇 천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냥이 열이라. 또한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요? 대개 만냥을 가지면 좋게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거울이면 한 거울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지요. 묻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 위정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오.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허생이 사용한 방법이 뭐였죠? 매점매석이죠. 그 매점매석 그것에 대한 경계, 사재기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돈을 어떻게 벌게 됐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처음에 내가 선뜻 만냥을 끼워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꼭 내게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냥을 지닌 사람 친구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오. 왜요? 거상이라면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다. 자신의 인물됨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기 100만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이게 어떻습니까? 허생의 운명론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운명론적 세계관.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인데 하늘이 시킨 일이다. 이게 뭐냐면 운명이다라는 거죠.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변씨가 이번에는 딴 얘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죠.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이것은 병자호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치욕을 씻어보자고 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 북벌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병자호란 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자라고 말하는 건데요.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그렇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어허, 역으로 묶어보세요.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겠어. 우선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지만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창선가미록을 지은 조성기 같은 분, 밑줄 한번 쳐볼까요? 졸수제 조성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등용되지 못한 인재 1번이죠. 되지 못한 인재 1번. 그렇지만 배잔방으로 늙어 죽었고, 또 반개고사 유영원 같은 분은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지만 저 바닷가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용되지 못한 인재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위정자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죠.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좋기 9학년 머리를 살만하였을 때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니은으로 묶어보시고, 지금의 위정자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지요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뭐하고 있습니까? 인재 등용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재 등용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뭡니까? 지금 그 위정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 당시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당대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쓸 곳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쓸 곳이 없다라는 것은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취약한 경제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생은 결국 박지원의 대리자로서 실용적인 학문을 따지지 않고 지금 어떤 자신들의 체면과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 강도가 점점 세워집니다. 변신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변신은 이완대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대장은 실제 인물이에요. 효종 때 실존 인물인데 뭐 옆에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보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완대장을 등장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첫 번째는 이 소설의 사실성을 부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북벌론의 허구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외치는 북벌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북벌론의 허구 비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씨는 본래 이완대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항이나 여염에 혹시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위항이나 여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일반 백성이 사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사는 곳. 혹시 좋은 인재가 없습니까? 라고 추천해달라고 했던 거죠.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소인이 그분과 상중에 3년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그는 이인이야. 자네와 함께 가보세.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기억을 묶어보시죠. 못 들은 체하고 당신 차가운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라고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키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에서 비로소 이완 대장을 말하는 거겠죠? 손님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니은으로 묶어보고요. 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무능한 위정자들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위정자들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반말로 말하네요. 헤라체를 사용하고 있죠? 헤라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뭔가 이완대장은 집권층이잖아요. 이 집권층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천거하겠으니 내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겠느냐? 니은으로 묶어보세요. 이게 시사삼책이라는 유명한 부분인데요. 시사삼책 중에 제1책이 되겠습니다. 뭘 해라?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재를 올바르게 등용해봐라. 그랬더니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권위와 체면 때문에.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거죠. 제2의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차선책을 듣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제의라는 것은 모른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에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어떤 은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해줬잖아요.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으니 너는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권귀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니은으로 묶어주시고 시사삼책 중 제2책입니다. 두 번째 계책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은 그 훈척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척결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명나라와 친하고 그리고 청나라를 배척하는 그런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명나라에게는 우리가 은혜를 갚을 게 있으니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청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허구적이다 라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손들, 명나라의 자손들이 많이 조선에 와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그런 기득권을 나눠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계책도 결국은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득권을 포기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친명 배청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고 훈척의 기득권을 척결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득권을 포기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66쪽입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인데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라고 말하면 너 도대체 무슨 일 할 거야? 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무능력을, 집권층의 무능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첩자를 먼저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첩자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주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고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니은으로 묶어보세요. 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바로 뭡니까? 제3책이죠.
청나라와 전략적으로 교류해라 이 소리죠. 청나라와 전략적 교류를 맺어라. 왜냐면 그들을 알아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유학까지 가서 벼슬을 하도록 허용해달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 하도록 허용해달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재 등용 개방 요구하는 거죠. 개방 요구. 또 하나, 상인의 출입 막지 말아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 이것은 뭡니까? 무역하자. 경제활동 개방 요구죠. 그리고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곤가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한다면 하면서 전하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 하늘에 청구한다면 잘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제후들 가운데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법은 허생이 바라볼 때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허례허식이죠. 허례허식. 누가 변발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이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라는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너희들 사대부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야 사대부가? 사대부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이죠. 왜 사대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가는 이걸 통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압니다. 오랑캐 땅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 오랑캐 땅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조선은 뭐예요? 오랑캐잖아요. 우리도 오랑캐 아니냐? 근데 뭔 사대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너희들이 말하는 사대부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그냥 오랑캐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대부들의 허세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너희들끼리만 사대부라고 말하면서 뽐내고 있는데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이나 입는 것이고 상인 왜 상복이라는 거 상당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사람 누가 죽은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이 상복을 말하는 것이죠. 상복. 머리털 한 대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 이거 뭐예요? 머리털 한 대 묶어서 송곳같이 만드는 것.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상투 트는 거잖아요. 이 상투 트는 것은 남쪽 오랑캐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이제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소매 넓은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의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니은으로 묶어보세요. 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게 친명, 배청, 친명, 배청 과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말하는 친명, 배청과 북벌론 다 뻥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뭐를 말했죠? 인재를 올바로 등용해라. 그리고 종실과 훈척, 권기의 기득권을 폐지해라.
그리고 청나라와의 문물 교류를 활성화해라 라고 말했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밑줄 쭉 쳐보세요.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가는 곳이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결말 처리 방식이 어때요? 열린 결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 결말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결말 처리 방식 첫 번째, 주인공이 잠적해버리죠. 어떤 미완의 결말, 열린 결말을 통해서 허생의 어떤 이인다운 기이한 사람다운 그 풍모를 부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미완의 결말로 암시와 여운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암시적 결말이잖아요.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허생이 했던 그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 주장이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적 결말로 허생의 주장이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허생과 이완의 갈등 양상이 드러나는데요. 인재를 올바로 등용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임금이 신하에게 몸을 낮추냐 라고 거절했고요. 두 번째, 종실과 훈척 관계의 기득권을 폐지시켜라 그랬더니 종실과 훈척 관계의 기득권을 버리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청나라와 문물을 교류해라. 예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변발하고 호복 입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결국 허생과 그 이완 대장의 이 갈등은 결국 실리 그리고 명분의 갈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생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이제 우리가 갈래 정리 한번 해보죠. 이제 제재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래. 이 글의 갈래는 고전 소설이면서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겁니다. 자, 주제.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이죠. 비판. 1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특징. 실학사상과 북학사상을 바탕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두 번째, 미완의 결말 구조로 일반적
고전 소설의 결말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행복한 결말인데 허생전은 미완의 결말로 마무리 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허생전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여러분들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어떤 진면목, 주제를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